자, 그렇다면 이제 도구하고 뭐 토기까지 알아봤다면 이걸 가지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경제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청동기 시대 사람들 사냥했을까요? 사냥합니다. 채집했을까요? 채집합니다. 줄여서 사채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채는 잘해야 됩니다. 네, 괜히 썼다가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사냥과 채집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중은 줄어들고요. 신석기 시대 때부터 해왔던 농경과 가축을 기르는 목축은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와이파이 넓어져요. 와이파이 넓어져. 자, 청동기 시대에 이르게 되면 사냥, 채집 여전히 하긴 하지만요. 농경과 목축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채집 경제는 조금 덜하고 생산 경제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자연에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길러내는 생산 경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죠? 넘겨도 돼. 어쨌든 와이파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터지고 있어. 특히나 바로 이 농경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추가되는데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경은 시작이 됐지만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신석기 시대 때 재배하지 못했던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벼입니다. 벼. 바로 벼를 재배하는 벼농사가 청동기 시대에 시작되게 됩니다. 농사의 시작은 신석기였어요. 하지만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입니다. 탄화된 시커멓게 돌처럼 굳은 탄화된 쌀이 발견이 됩니다. 이 벼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밥을 지으면 향기도 좋고 다른 잡곡보다 물론 잡곡도 맛있지만은 좀 입속에서 이렇게 놀아나는 감이 있고 소화도 좀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보리방구라고 하잖아. 보리방구. 보리밥 먹으면 방구 나오고. 근데 쌀밥은 어떻습니까? 촉촉하고 부드럽고 꼴딱 넘어 근기도 있고 맛있어. 향기도 있고. 따라서 왠지 저 벼농사 이 쌀을 재배해도 그렇게 많은 양을 재배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저기 어디 보이는데 옆에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지배 계급의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일반 저 같은 터덜이들 못 먹어요. 여전히 저는 조, 피, 수수, 콩 뭐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배 계급이라고 1년 365일 쌀밥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뭐 고대 사회로 넘어가도 여전히 이 쌀은 굉장히 귀한 그런 작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귀한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 진행이 된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 농사의 시작은 신석기,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농사를 쫙 어쨌든 뭐 농경과 목축 뭐 비록 소규모의 벼농사지만은 어쨌든 농사도 발달하고 가축 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무슨 걱정이 있어? 자, 차가 있고, 비파용 동검이 있고, 방울도 있고, 이 권력도 있고, 잘 먹고 이제 가축도 있는데 집이 없네. 청동기 시대 집. 신석기 시대에 옴집을 지었죠. 신석기 시대에 옴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는 뭔가 좀 특별하게 발달했으니까 막 금속까지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한 2층 양옥집 정도는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옴집에서 삽니다. 역시나 집에 들어갈 때는 거적대기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옴집인데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 옴집은 신석기 시대 옴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뭔가 특징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청동기 시대 옴집은 일단 크기가 커져요. 대형화됩니다. 대형화. 이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발 뻗고 잘 수가 있고 또 화덕의 위치가 바뀌어요. 불을 피우는 화덕의 위치가 신석기 때는 방 한가운데였다면 청동기 시대는요.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고 또한 생긴 형태가 둥근 형태에서 이 장방형, 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 쉬운 말 쓰자. 사각형 형태의 옴집이 되고 또 옴집이라는 것은 구덩이를 파야 되는데 청동기 시대는 이제 이게 옴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구덩이가 얕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화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기둥 세울 때 뭐 주춧돌 이렇게 기둥 좀 튼튼하게 박으라고 주춧돌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도 뭐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신석기 시대와의 움집과 다르게 청동기 시대의 움집의 모습은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움집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움집이 어디에 만들어졌느냐 거주 지역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거주 지역은요 신석기 시대의 강가와 해안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는요 바로 야산이라든지 구릉지대 한마디로 야트막한 언덕배기로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게다가 그 언덕배기는요 그 구릉지대는요 뒤쪽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등질 배자를 써가지고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물이 흘러요. 그래서 앞쪽에는 물을 만났다. 배산임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에도 이런 거 많습니다. 시골에 가시면요 대부분의 취락이 배산임수 형태입니다.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물이 흘러. 왜 그럴까? 왜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야산이나 구릉 뒤쪽에 산이 있는 앞쪽에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됐을까? 왜 거주 지역이 그쪽으로 바뀌었을까? 사람이 살기 좋은 데는 물론 계속 눌러 삽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기 좋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기 좋아? 거기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거기 살긴 살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주 형태가 청동기 시대는 저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농사기술입니다. 농사기술. 농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바로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냥 대충 적은 거야. 대충 적어요. 까먹으세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벼농사를 할 정도로 농사기술이 뛰어나게 되면서 예전에 신석기 시대의 강가나 해안가에 굳이 거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치수라고 해가지고 농사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조금 괜찮아져. 그러니까 굳이 홍수나면 다 쓸려 내려가는 강가나 해안가에 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게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무기가 발달하잖아. 이건 웬만한 어떤 뭐 석기로 만든 도구와는 다르게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찌르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청동기를 들고 있으면요 한 나라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부족들 간의 통합 그것이 국가로 발전하게 되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부족 사람들, 우리 가족, 한 마을 사람들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앞쪽에만 신경 쓰면 돼. 뒤쪽에 산이 있으면요 뒤쪽으로 적들이 몰려오기가 힘들어요. 특공대 아니면, 낙하산 아니면. 그때 낙하산 있었나? 하늘에서 환웅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셨나? 헛소리고요. 어쨌거나 뒤쪽에 산이 있으면 앞쪽에만 신경 쓰면 돼. 게다가 뒤쪽에 산이 있으면요 우리나라 북서계절풍,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좀 따뜻하지. 남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지? 그리고 앞쪽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여러분들 적군이 밀려갈 때 빠져서 허우적될 수도 있지. 한마디로 뭡니까? 역시나 방어할 수 있는 거지. 게다가 물이 있으면 뭡니까? 앞쪽에 평야지대가 있게 되면 물 쪽에 있는 어떤 그런 습지 같은데 또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모로 좋아, 배산임수. 그래서 오늘날의 시골의 모습도 배산임수 형태의 취락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쪽에,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강이 있는 곳에 그 언덕배기에 마을이 있는 거지. 바바라바라바 바바바 바바라바라바 바바바 야산 구릉지대 배산임수 취락형성 청동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움집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거주 지역을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사회 모습 알아봅시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앞에 얘기했죠.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 땅땅. 바로 계급이 출현하게 됩니다. 계급사회. 청동기 시대에 드디어 계급이 출현하게 된다. 계급사회로 이걸 발전이라고는 얘기 안 할란다.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좋은 것만 아니니까. 자, 계급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 계급 출현의 그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잉여 생산물. 어렵죠, 말이. 잉여란 말은 남은 거, 남아도는 생산물, 한마디로 남아도는 곡식, 남아도는 가축, 한마디로 뭡니까? 예전같이 힘들게 사냥할 필요 없이 바로 뭐야?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풍족한 거야.
사람들을 잘 먹여 살 수 있는 거야.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게 되면서 마을에 있는 인구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그렇다면 그 많이 늘어난 인구 숫자들 그들을 또 벌어먹고 살리려면 넓은 땅이 필요해. 그래서 땅을 넓혀가고 지금 거주 지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주변 마을과 충돌하게 되는 거야. 아니 왜 침범하는 거야? 내가 언제 침범했다고 그래? 방금 침범했잖아. 금 넘어왔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각자 청동검을 꺼내 들어야지.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 전투가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바로 뭡니까? 좀 근육량이 많은 남자들이 전투에 앞장서게 되면서 이제 바로 뭐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전투에 전념하고 정치에 전념하는 사람들, 농사에 전념하는 사람들, 가사일에 전담하는 여성들. 청동기 시대에 이제 여성들은 집안일, 남자들은 바깥일 이렇게 또 그게 뭐 맞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바깥일 더 많이 하십니다. 엄마 최고. 네.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잉여 생산물 등장하게 되고 또한 바로 뭡니까? 부족 간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분화되게 되면서 그 분화되는 일이 결국 고착되게 되면서 일하지 않고 한마디로 뭡니까? 정치, 전쟁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또한 정치와 전쟁에 전념하고 또한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특권 계급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쉽게 말해서 바로 뭐냐? 추장짱이야. 부족장짱, 족장짱, 군장짱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누가 출연하게 되느냐? 바로 그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 바로 족장, 군장이 출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족장은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 바로 권력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 배경에 잉여 생산물의 증가, 사유재산의 발생, 부족들 간의 전투 뭐 이따위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권 계급인 군장, 족장, 추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기서 추장이란 말은 좀 유치한데 부족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부족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제 유지하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남녀의 분업의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군장이 출연하게 되었다. 이 군장은 바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은 뭐 쉽게 말하자면요,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게 만드는 힘,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야, 이거 해. 제가 왜요? 청동검. 예. 야, 이거 해. 왜 제가 왜요? 야, 민문이 토기 하나 줄게. 신상이야. 예. 하겠습니다.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만드는 힘. 권력이 등장하게 된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다. 계급 발생.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가 하필이면 청동기 시대의 무덤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덤. 그냥 무덤을 적고 하자. 계급 출현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쉽게 말해서 돌을 고여놓은 건데, 이게 그냥 돌덩이 이렇게, 큰 돌덩이 이렇게 고여놓은 거예요. 보니까, 뒤져보니까 껴묵거리 부장품이 있길래, 이건 무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실제 여기서 정확하게 뭘 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있죠. 여기 올라가가지고 탱고를 쳤을지 어떻게 해. 사람들 모아놓고, 야, 내가 여기서 하늘과 이렇게 이어질 거야. 이럴 수도 어떻게 알아. 어쨌든, 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는 않을 거야. 자, 어쨌거나 무덤입니다. 여기 사람이 묻혀 있어요. 족장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돌 널빤지로 이렇게, 시신이 상하지 않게끔, 칡넝쿨이 들어와가지고 시신을 막 휘감아가지고 머리는 저기, 팔은 여기, 다리는 저기 이러지 않게끔, 갑자기 뭡니까? 멧돼지가 와가지고 시신을 뜯어먹지 않게끔, 아이고, 무서워. 돌로 너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흙을 묻고 거기에 고인돌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는 족장이 묻힌 곳이다. 족장. 그리고 족장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껴묻거리, 부장품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묻었다. 족장의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칩시다. 그렇게 칩시다. 자, 그런데 이 고인돌 족장의 무덤이 이게 계급 사회의 증거가 된다는 거냐? 이 고인돌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저기 강화도, 그죠? 화순, 고창 이런 데 가면요, 고인돌이 진짜 많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화도 그리고 화순 고창에 있는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거성문화.
거성문화. 돌로 뭔가 만들어낸 고대인의 숨결. 그런데 크기는 제각각이에요. 뭐 생긴 형태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마치 아버지들을 두는 바둑판 형태 이렇게 만든 고인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만든 이 탁자 형태로 만든 이 탁자식 고인돌, 이것을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방식 다른 말로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고인돌은 바둑판식 얘가 가로였구나? 그럼 넌 뭐냐? 남방식이지 뭐, 남방식. 남방식, 바둑판식, 고인돌. 이건 한반도의 남쪽, 요거는 한반도 북부, 그리고 저기 만주, 요동 그쪽으로도 넘어가는 그런 고인돌이 되겠는데, 모양 제각각, 생긴 스타일 제각각이지만은요, 그 중에 큰 거 있어. 특히 강화도의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인돌이 이게 무게가 수십 톤의 바위야.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자연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바위가 없어. 그런데 그냥 평야지대에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는 이걸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큰 수십 톤짜리 바위를 옮겼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수십 톤짜리 바위를 옮겨 보세요. 맷돌 하나도 들기가 힘든데 수십 톤의 바위를 어떻게 운반합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 못해.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해야 돼. 게다가 돈을 운반하고 깨고 저기 산에 있는 바위산에 있는 그 바위를 깨어가지고 깨는 것도 힘들다 막. 이 나무 쐐기 박아가지고 틈을 내가지고 박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불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깨내는 것도 힘든데 그걸 운반하는 거, 통나무 깔아가지고 낑낑대면 오다가 비탈길 만나면 몇 명 깔려 죽고 막. 게다가 오다가 목마르면 물 떠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뭡니까 북치고 장구 치면서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지?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바로 뭐야? 정말 이게 하기 싫은 일이거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야. 타다가 죽을 것 같아. 힘들어. 하기 싫은데 뒤에서 바로 뭐야? 비파형 동검을 들고 동검을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즉 고인돌이라는 큰 돌을 만들어서 이것이 뭐 무덤이건 뭐 행사장에 뭐 어떤 단이건 재단이건 간에 어쨌든 이런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그것을 만드는 그 노동력,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누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한 그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통제력,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장과 족장이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인돌은 그 막대한 노동력이 드는 그것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바로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리고 고인돌과 함께 무덤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죠.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가지고 바로 돌관을 깔았다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요, 고인돌과 함께 무덤 양식으로 돌 널빤지, 널은 나무인데 그게 돌이란 말이야. 돌 널빤지를 엮어가지고 관처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돌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돌널 무덤은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 시대의 무덤 스타일로 기억해 두세요. 청동기 시대 무덤하면 뭐가 생각나요? 돌널 무덤하고 고인돌 세웠어요. 돌널 무덤, 고인돌. 특히 고인돌은 계급사회의 증거.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청동기 시대의 예술 활동입니다. 뭐 예술하면은 다양한 청동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의 예술은요, 바위 그림 하나 얘기하죠. 바위 그림. 바위에다가 사람들이 그림을 새겼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울산에 가시게 되면 울산에 사시는 우리 아빠 방구. 우리 아빠 방구. 반구대입니다. 반구대. 울산에 사는 우리 아빠 방구 끼니까 고양이가 알을 낳았다. 고양이가 알을 낳으면 포유류가 알을 낳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빠 방구 소리에 고양이가 알을 낳았다. 우리 아빠 방구 소리에 고양이가 알을. 우리 아빠 방구 소리 뿡! 깜짝이야, 고양이가 알을 낳았다. 고양이가 알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여기 사세요.
우리 아빠 방구 소리, 고령의 고양이가 알을 낳았다. 우리 아빠 방구 소리, 우리 아빠 방구 소리, 고양이가 알. 우리 아빠 방구 소리, 고양이가 알. 우리 아빠 방구 소리, 고양이가 알. 우리 아빠 방구, 고양이 알. 우리 아빠 방구, 울산 방구대 고령의 알터 그림. 방구대 그림 가면 바로 뭡니까? 고래 그림이면 고래 문양. 고래. 그지? 알터 그림 말 그대로 동심원 막 있고. 동심원 보면 뭐가 생각나? 태양이 생각나. 왠지 내 가슴에 있는 청동 거울이 생각나. 내 청동 거울 아이언 수트 그대로 재현해서 이렇게 바위에다 새기니까 왠지 해와 그림과 내 가슴의 청동 거울, 즉 내가 하나가 된 느낌. 뭔가 종교적인 의미, 뭔가 제 어떤 제천의 의미, 그런 게 느껴지죠. 뭔가 기원했다라는 겁니다. 농사 좀 더 잘 되게, 가축도 좀 잘 되게, 나도 무병장수하게, 내 권력도 오랫동안 유지하게, 멋진 청동검을 더 만들게. 이러한 염원은 철기시대 그리고 고대사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나 좀 잘 살아보자라는 염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한 염원을 바위에 새겼다. 어디에 있는지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우리 아빠 방구, 고양이 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 청동기는요. 청동기 시대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역시나 청동기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조금씩 발전하는 세련된 모습. 특히나 거친 무늬 거울이 철기 시대로 이르게 되면서 잔무늬 거울, 고운 무늬 거울로 발전하게 되면서 야, 이것은 오늘날의 기술로도 만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선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입니다. 그 시대의 유물과 유적의 모습을 얼마만큼 내 눈에 익혀두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제가 그림으로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꼭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사진 자료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청동기 시대였어요. 히스토리.